나는 박선영, 올해 68세입니다. 은퇴한 지는 거의 8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은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레 온 가족이 함께 후쿠오카로 떠날 줄 알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면서 올해 챙겨갈 짐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후쿠오카는 따뜻할 테고 시아버님 칠순 잔치도 있을 테지요. 내가 준비한 원피스와 귀금속은 이미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옷장 위칸에 넣어두었습니다. 내가 입기엔 아까워 아껴두었던 옷이지만 시어머님께서는 그런 간결하고 시원한 스타일을 좋아하셨습니다. 돈 봉투에는 이미 400만 원을 넣어두었죠. 새 지폐로 바꾸느라 은행에서 30분이나 줄을 섰습니다. 저녁 6시 반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앉아 노랗게 변한 잎사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는데 첫 화면에 딸 민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떴습니다. 민서는 후쿠오카의 힐튼 호텔에서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빨간 카펫 앞에 서 계셨고 손에는 내가 준비한 그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몇 장 더 넘겨보니 소녀 하은이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황금색 돈 봉투를 든 채 시어머님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하은이에게 주려던 봉투를 든 채 시어머님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하은이에게 주려던 돈 봉투였습니다. 혹시 날짜를 잘못 알았나 싶어 카카오카였습니다. 가족 후쿠오카 여행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열자 100개가 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주 전부터 일정, 호텔, 날씨, 심지어 항공권 변경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위 우진, 우진의 여동생 수진, 우진의 여동생 수진, 그리고 내 친딸 민서까지 모두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이 없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남긴 우리 가족 후쿠오카 여행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격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혹시 그들이 너무 바빠서 나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을까? 혹시 우진이 손녀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해서 나에게 항공권 변경을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민서가 내가 늙어서 비행기 타는 것을 힘들어할까봐 동행을 안 시켰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민서와의 채팅 기록을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리기를 5분, 민서에게서 2 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그렇게 먼 곳은 안 가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알았어라는 문구를 한 줄 한 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그 원피스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두운 색을 싫어하신다고 해서 이 색을 골랐는데 사흘 동안 백화점 3군데를 돌아다닌 끝에야 시어머님이 어두운 색을 골랐는데 사흘 동안 백화점 3군데를 돌아다닌 끝에야 전하님께 맞는 사이즈의 옷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른 채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방역 완화에 대한 뉴스 소리가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여행을 오래전부터 결정했고 그 여행을 오래전부터 결정했고 그 여행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통장과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꺼내 컴퓨터를 켜고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2카드 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자. 카드 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자. 지난 3년간 나는 매달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카드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을 사고 호텔을 예약할 때 모두 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닿은 곳에 하은이가 어제 남긴 카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은행 웹사이트의 파란색과 초록색 바탕화면이
내 얼굴에 비쳤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익숙한 알림이 떴습니다. 김민서, 이유진, 이하은 3장의 보조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 정지를 쉬고는 확인을 확정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새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거의 30초 가까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그 버튼을 누르면 떠이 30초 가까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카드가 정지되는 순간 경보음도 진동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창 하나만 떠서 처리 완료라고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신분증 그리고 아스케리 통신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꺼낸 모든 전화, 모든 단체 채팅방 메시지들은 여전히 나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늦은 설명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출구로 걸어 나설 때 비가 막 그쳐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바닥에는 아직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SKT 대리점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직원이 무슨 업무를 보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싶다고, 원래 번호는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내가 내민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가 고객님 본인의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했던 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이어서 길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웠습니다. 휴대폰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예전에 뜨던 모든 여행 사진, 친척들의 음성 메시지, 영상 통화가 모두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가전 아래 칸을 열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상자로 위에는 빨간 종이띠에 민서대학 자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겹겹이 쌓인만 원짜리 지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내가 평소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식을 한 번 덜 하고 옷 한 벌 덜 사고 연말 보너스를 조금씩 떼어내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계산해보니 거의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지폐 모서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미 노랗게 간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폐 모서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미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폐 뭉치를 고무줄로 묶어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는 지폐 뭉치를 고무줄로 묶어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즐겨 타는 몇 벌. 그리고 내가 가장 지리고 내가 가장 지야. 마치 오래전 혼자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나는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내가 여전히 강단에 서 있는지 아닌지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밤 9시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월도와 잎사귀에서 새콤달콤한 향이 났고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택시를 불러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사람을 마중 나가는 길이냐고 아니면 내가 직접 기차를 타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역지하 매표소로 들어가 밤 9시 45분 버스표를 샀습니다. 요금은 21,000원이었습니다. 그게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배가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휴대폰을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 문자를 받을지 답장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머리 위로 버스 조명이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젖은 고가도로와 차량들의 미든이 보였습니다. 이때쯤 후쿠오카에서는 한창 저녁 식사 시간일 것입니다. 나는 소진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 당황하는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오진과 민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까요?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할까요?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이어폰을 꽂아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이문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좌석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버스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버스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뒤편 쓰레기통으로 가서 옛번호가 담긴 유심카드를 버렸습니다. 통 안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귀에는 어떤 싸움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터미널 광장을 골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창 밖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춘천의 낡은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벽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집 안에는 귀뚜라미와 선풍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켜지도 않았고 인터넷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 나에게서 증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민서가 결국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을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있다. 첫 전화는 새벽 2시 반. 이웃 김정아 아주머니에게 걸려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내가 집에서 넘어진 줄 알고 손전등을 들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불도 꺼져 있고 TV도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영 언니 집에 안 계세요. 아주머니는 민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오진의 회사 비서에게 전화해서 내가 고렴에 있다고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오진의 회사 비서에게 전화해서 무슨 소식을 들은 것이 없는지 물었고 주민센터로 가서 내 전입신고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은 내가 평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고 잠은 잘 자는지 한 번도 진정으로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찾지 못해 현금카드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당황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카드가 긁히지 않아 수지는 식사 계산에 실패했고 숙소 보증금도 거절당했으며 하은이는 현금이 없어 장난감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김정아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서로 싸움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질이 너무 고약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는 관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님까지 나서서 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철이 없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떤 말로 묘사했는지, 알로 묘사했는지 알 수 있는지, 알던 말로 묘사했는지, 집안일에 빈칸을 채워주고, 가족이라는 보험 상품이 되어주고, 생활 속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뒷배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것은 하은이였다고 합니다. 하은이는 호텔방에서 할머니 어디 갔어? 왜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눈이 빨개진 채 민서를 올려다보며 엄마도 할머니 찾고 있는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옆에서 어색하게 앉아있고 오지는 왔다 갔다 서성이고 수지는 눈을 흘기고 하은이는 침대 끝에 혼자 앉아 내가 준 작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쯤 그들도 비로소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춘천의 이 낡은 집에서 예전에 심어두었던 개와 화분을 창가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그 접이식 테이블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조립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여행했던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진들을 찾아내 깨끗이 닦아 책장에 다시 놓았습니다. 나는 화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가족 속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이 나를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는 것에 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 과부 너무 따져요. 시어머님이 단체 채팅방에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가 준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손녀를 너무 간섭한다고 나무라도 나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산영이는 서울 사람이라 우리 남쪽 사람들처럼 살갑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제때 제사에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과부 너무 따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전등을 끄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여전히 그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돈을 세면서 아들에게 바람막이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방충망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흙냄새와 약간의 마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집에 살면서도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리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리치 않은 자들을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리차 한 잔을 타서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린 시절 바다 소리를 다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간섭하던 이 할머니가 사실은 이 집안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집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거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탁자 위 찻주전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의 거미줄에는 희미한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내가 춘천으로 시집와서 살았던 집입니다. 나중에 오진이 서울로 발령받아 이사 간 후에는 세를 주었고 재작년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로는 지금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반나절 동안 청소를 하고 탁자를 2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찾아냈습니다. 모두 낡은 물건들이었지만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리니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침대를 다시 정리하고 간편한 면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선풍기를 켜자 집어 갈아입었습니다. 선풍기를 켜자 집어 타임에 오신 것입니다. 선풍기를 끼웠습니다. 나는 예전에 쓰던 낡은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 88, 7에 맞췄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서. 그 사람은 내 대학 공문과 동기 아니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온화했지만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실버 세대 사진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5세 이상 친구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중앙로 활동센터라고 했습니다. 나는 펜을 꺼내 시간과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곳이 내가 다시 이곳이네다. 다음 날 나는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중앙로 활동센터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입구에는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실버 세대 사진 강좌. 신청은 정은서에게 문의하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서가 원형 탁자기에 앉아 노신사의 등록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서의 등록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야. 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몇 초간 나를 보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 여성 성장 과정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몇 가지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그룹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자립형 시니어 여성 모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키우고 심지어 천연 수제 비누도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웃으며 도녀수제, 비누도 만든다고 합니다. 사진 수업 첫날 나는 저렴한 낡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만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활동센터 2층의 작은 창가로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멘트 지붕, 버려진 담쟁이 덩굴 한 포기, 그리고 낡은 등나무 의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진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구도도 없고 필터도 없었지만, 그도 없고 필터도 없었지만,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아니나. 사진작가는 사진을 화이트보드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고독합니다.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네요. 한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같아요. 다른 수강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의자가 제 자리였죠.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후 은서가 나를 복도로 불러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가 찍은 사진 정말 좋더라. 지난 몇 년 잘 지냈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잘 지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너는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 나는 늘 왜 그렇게 생각해?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아립 신청을 해 듣는데. 익신카이 듭니다. 그 점에 아지가 진리가 진 것인 거야. 매주 한 번 모여 공예를 배우고 문화 상품을 만들고 연설 연습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름을 적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박선영 이 세 글자가 오랫동안 내 신분으로 제대로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 풍경을 찍은 그 사진을 인화해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 나는 지역 도서관 박 벤치에 앉아 단편 소설 교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세 번째 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서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참을 수 없는 화기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금 후쿠오카가 얼마나 난리인지 알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사회관계망 지옥으로 밀어넣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호텔 입구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카드 결제가 안 돼버려 두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너무 심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조 카드만 정지시켰어. 이건 내 권리야. 카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가족 공동 자산이 아니야. 가족 공동 자산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마치 내일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 언제 나를 여행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1초간 멈칫하더니 이내 급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먼 곳은 가기 싫어할 줄 알았어. 네가 알았다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는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나는 그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려는 부드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엄마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말하고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카드 긁어서 항암제를 샀어. 한 달에 9영역만 원.
넉 달 동안 계속 긁었지. 그때는 아무도 내가 인색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거이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그렇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건 당연하고 나 자신을 위해 화내는 건 너무 심하다고. 내가 카드를 가진 건 언젠가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거지. 너희가 쓰다가 내가 내 비밀번호도 기억 못할 정도로 쓰라고 한 게 아니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니야. 나는 일어나 책을 옆구리에 끼었습니다. 그저 너희가 내문 동이 보라색의 옆구리에 끼었습니다. 그저 너희가 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이제야 처음으로 들으니 당연히 익숙하지 않겠지.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너희는 고의가 아니었겠지만 너희는 나를 배려할 필요가 없었잖아. 너희는 내가 순종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녀는 목이 메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이 그저 꽃을 키우고 TV를 보고 가끔 딸을 위해 아이를 돌보는 일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춘천에서 지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역 국문학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어느새 실버 이야기 강사자원 봉사팀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은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 장문을 고쳐주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오탈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졌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누군가 부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넷은 함께 모여 몇 가지 허브를 심었습니다. 민트, 바질, 로즈마리를 빈티지 화분에 심고 직접 만든 천연수제 비누와 함께 크라프트지에 포장하여 실버 작품이요. 실버 작품잖아요. 3시간도 채 안 될 13세트를 모두 팔아 총 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첫 번째 수입이야. 72세의 아주머니 한 분이 돈을 세면서 어린아이가 처음 세뱃돈을 벌었을 때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8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봉투에 선영이의 작은 금고라고 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돈을 그 안에 넣는 순간 손가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나를 지역아동센터에 할머니 돌봄 자원봉사자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나는 시장역 학습교실로 가서 초등학생 몇 명에게 작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야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어떤 아이는 가정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때문에 하다 구문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화났다고만 쓰는 대신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민준이라는 작은 묘사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틀린 부분은 나도 어렸을 때 틀렸었어.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주, 그는 엄마가 시장에서 국수를 파는 이야기를 담은 완벽한 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어 은서에게 보냈습니다. 은서는 선영아, 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찾아주고 있구나. 그날 나는 시장 밖 탁자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장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칠 후 이 사진이 한 사진 자원봉사자에 의해 찍혀 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할머니는 손주만 돌보는 것이 아니다였습니다.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 할머니처럼 힘 있는 서식계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경에는 시잔을 겁니다. 나도 나중에 저 할머니처럼 힘이가 보양이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의 사진 속에 등장했습니다. 생일, 이사, 해외여행 등에서 온화하고 흐릿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 여성 수강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힘이 넘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막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시간을 사다나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상품 활동 문구를 써준 원고료였습니다. 스티커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고 나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 붙였습니다. 그날 정오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오진이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천천히 물뿌리개를 정리하고 손을 닦은 후에야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않고 나는 문에 기댄 채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받을까봐 그랬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등나무 의자에 앉았고 다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보리차 2잔을 타서 탁자에 놓았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는 나를 보며 연극을 하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급했고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넘기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투명한 서리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사권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설날에 준 세뱃돈 영수증이었습니다. 친척 아이들 10명에게 각 2억만 원씩, 총 2억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서가 미리 내준 학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장문 학원비와 미술 재료비까지 단번에 1억만 원을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진이 아팠던 해 내가 사준 영양제 영수증으로 총 5억만 원이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이것들을 찾아봤어. 나는 영수증 3장을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이 돈에 대해 나는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 카드가 선물이 아니라 너희의 편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의 편의를 위해 내가 희생한 통행증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을 숙이고 목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나를 찾아온 것은 보조 카드를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니? 아니요. 그냥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었으면 해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진아, 만약 네가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온 거라면 왜 들어오자마자 내 휴대폰이 켜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들어오자마자 내 휴대폰이 켜져 있는지, 카드 정지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부터 확인하니?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합리적이고 정 많고 사리 분별도 잘했는데 왜 이제는 정치 싸움처럼 굴어요? 나는 나심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네가 내 말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그는 일어나 우위를 되찾으려는 걸까? 그는 일어나 우위를 되찾으려는 듯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가족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더 이상 나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지 마. 네가 주택 대출금을 낼 때, 학비를 낼 때, 체면을 세울 때, 내가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말하는구나.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야. 그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는 나. 너희에게 효도라는 명분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신용 한도를 남겨두지도 않을 거야. 오지는 이를 악물었고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오진아, 우리는 모자 관계야. 우리는 모자 관계야. 너는 너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돕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등연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야. 오진아, 네가 지금 찾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신용 한도야. 문이 닫힐 때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탁자 위 영수증 사본들을 흩날렸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들을 누르고는 한 장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그 숫자들, 그 오래된 증명서들은 마침내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맛은 썼지만 깨끗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노트를 펴고 제목을 7글자로 썼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남기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것은 몇 년 전 민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해외 출장을 가서 나에게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면 되잖아.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나는 무섭다고 그래? 글의 시작에서 나는 올해 72세라고 썼습니다. 춘천의 낡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허브를 키우고 자원봉사를 하고 책을 읽고 장문을 가르친다고 썼습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던 나의 심정을 썼고 그들이 왜 한 통의 전화도 걸 수 없었는지 썼으며 내가 처음 고속버스를 타던 날의 그 고요함을 썼습니다. 그저 마침내 편리한 스티커에서 나는 화가 나서도 도피하는 것도 아니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은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아, 네가 쓴 글이 대박났어. 페이스북 동아리에서 좋아요가 10,000개를 넘고 여러 언론사에서 아래에 댓글을 달아 인터뷰하고 싶다고 난리야.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익명으로 썼는데 어떻게 네가 쓴 건지 알았대? 네가 쓴 계정 이름이 아줌마 선영칠이잖아. 그저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쓴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장님이 내 글을 봤다며 왜 나를 회사에 초대해서 강연을 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엄마가 나보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고 했어.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말해왔어. 그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길고 짧게 이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지막이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타이머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춘천역 앞에 서서 허브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깨에 내려앉은 그 얼굴은 꾸밈없이 평온했습니다. 꾸밈도 배경도 아닌 박선영이라는 한 사람이 써내려간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교실 안의 시려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실버 글쓰기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간단한 연습 과제를 골랐습니다. 자신이 오해받았던 경험을 글로 쓰는 것, 크든 작든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엄마에게 5대를 맞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실수로 닭자다리를 찼던 것이라고. 엄마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 그릇의 금은 내 평생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몇몇 작은 웃음소리가, 뒷몇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결혼 후 처음 시어머니와 싸웠을 때의 심정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는 은퇴하기 전에 상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을 쓰고 싶다고 했던 일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은 그저 함께 앉아 말하는 연습을 하고 함께 듣는 연습을 하고 함께 듣니다.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화이트보드 펜을 들고 요점들을 적으려는데 문득 교실 뒤편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옅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약간은 뻣뻣하게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도 들지 않았고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맨 뒤에 조용히 서서 마치 늦게 온 참관인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특별히 이름을 부르지도 그래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글로 써 내려가면 그것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사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유인물을 거둘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탁자 위에는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뚜껑은 약간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엄마가 제일 자주 해주시던 배추 달걀국을 끓여봤어요. 나는 조용히 그 도시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 국 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배추는 부드럽게 익었고 국물은 연한 색을 띠며 달달물이 풀려 있었고 약간의 파와 몇 조각의 구기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가 벌레 같다고 싫어했던 바로 그 구기자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달걀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약간 맞지 않았고 달걀은 너무 익었지만 그 맛은 씁쓸한 추억처럼 익숙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문득 수십년아. 그때 그녀는 초등학생이었고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으며 늘 엄마? 왜 앉아서 밥 안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저 익숙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침내 그녀가 끓여준 그 한 그릇의 국을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베란다의 풍경이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베란다의 풍경이 잔잔하게 흔들다. 식탁이었건가 당신이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나는 2주 동안 서울 마포의 낡은 아파트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나와 오진이 아빠와 결혼 후 함께 샀던 집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베란다 하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벽은 얼룩지고 배관은 낡았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워 입지는 항상 좋았습니다. 지난 몇간 그들은
질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그 문 뒤에 숨겨진 역사와 감정을 진정으로 그 문 뒤에 숨겨진 역사와 감정을 뒤에 숨겨진 역사와 감정을 뒤 수익자는 하은이로 지정하고 하은이가 18세가 된 후에야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학비와 생활비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누군가 임의로 관리하려 하는 신탁은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나는 서류에 이 신탁 관리하리자가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명시했습니다. 깔끔하고 야무진 손가락으로 서류에 서면하는 저 의원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고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박 여사님처럼 스스로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마침내 경계를 설정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받은 돈은 투명한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노후 아파트 신탁 설정 완료 기념이란을 나벨을 붙였습니다. 나는 그 병을 정은서에게 맡겨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어. 이건 한 관계의 종점이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낡은 일기장, 몇 벌에 갈아입을 옷을 여행 가방에 넣어 셔틀버스를 타고 실버 코아우징 실험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을 리모델링된 3층짜리 낡은 건물로 60세 이상의 여성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리모델링된 3층짜리 낡은 건물로 60세 이상의 여성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방 하나씩을 쓰고 주방과 거실은 공유했습니다. 내가 이사온 그날 밤, 주인 아주머니는 이곳에서는 동반을 말하지 않고 각자 빛을 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에는 내 이름 선영이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 없었고 엄마라는 두 글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2주 후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나는 지역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나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박선영 씨를 찾으세요. 저희는 방문객 예약 규정이 있어요. 그녀는 멍하니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나는 골목 어귀에서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비로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언제든 나를 불러갑을 차리게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선택하여 머무르는 집이 아니라 나는 그녀를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는 방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노트를 펴고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하은아였습니다. 네가 18세가 되는 해에 이 편지를 받는다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을 거야. 이 집은 이제 너의 교육자금이야. 너는 이제 너의 교육자금이야.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저 네 미래의 삶이 희생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침묵으로 평안을 사려 하거나 나는 편지를 접어 라벨이 붙은 크라프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침내 나에게 작은 방 하나, 독립된 열쇠 한 묶음, 그리고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편지 한 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박선영은 한때 아들의 어머니였고 며느리의 든든한 배경이었고 손녀의 할머니였고 신용카드의 소유자였지만 그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 가족 해외여행 일정에서 그녀가 잊혀지면서 그녀는 문득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가족 예산 속 하나의 항목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조카드를 정지시키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입만 열면 이해를 요구하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춘천의 낡은 집으로 돌아와 허브를 키우고 자원봉사를 하고 노점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침묵의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통해 늘 필요로 되는 존재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되는 존재로 스스로라는 존재로 이 이야기를 읽으신 당신도 혹시 비슷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화가 울릴 때 기쁨 대심을 느끼셨나요? 이번에는 또 뭘 도와달라고 할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 당신의 예금, 신용카드, 부동산이 이미 기본 자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감상을 남겨주시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